207년 겨울이었습니다. 형주 남양군 융중의 작은 초막에서 한 젊은이가 밭을 갈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27세 제갈량, 자는 공명이었습니다. 그 무렵 유비는 46세였습니다. 관도대전에서 조조에게 패한 지 벌써 7년, 여전히 형주의 객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조는 북방을 평정하며 천하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었고 손권은 강동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유비에게는 변변한 땅 한 뼘 없었습니다. 그런 유비가 융중의 초막을 3번 찾아갔습니다. 정사 삼국지 제갈량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비가 제갈량의 명성을 듣고 3번이나 몸을 낮추어 찾아갔다고 말입니다. 일부 기록에서는 제갈량이 먼저 유비를 찾아갔다고도 하지만 출사표와 정사의 기록을 종합하면 유비가 찾아간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집니다. 그 겨울날 융중의 초막에서 역사를 바꿀 대화가 오갔습니다. 제갈량은 유비에게 천하의 형세를 분석하며 하나의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하 삼분지계, 융중대라 불리는 구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전략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소설 삼국지 연애가 신비화한 제갈량이 아닌 정사가 전하는 실제 전략가 제갈량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천하 삼분지계는 정말 현실적인 전략이었을까요? 왜 형주를 잃었을까요? 북벌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정사 기록과 현대 학계의 평가를 바탕으로 제갈량의 전략을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7년의 중국 대륙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184년 황건적의 난 이후 20년 넘게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한나라 황실은 이름뿐이었고 실권은 군벌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조조가 있었습니다. 200년 관도대전에서 원소를 격파한 조조는 북방을 거의 평정했습니다. 황하, 이북의 광대한 영토, 풍부한 인구와 자원, 정예군을 보유한 조조는 사실상 천하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강남에는 손권이 있었습니다. 형 손책이 쌓아 올린 기반 위에서 손권은 강동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장강의 천의 방어선과 수군의 우위, 그리고 주유와 노숙 같은 뛰어난 참모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비는 어땠을까요? 황실의 후예를 자처했지만 실상은 떠돌이 군벌에 불과했습니다. 관우와 장비, 그리고 최근 합류한 조운이라는 훌륭한 장수들은 있었지만 이들을 제대로 활용할 전략가가 없었습니다. 유비는 당시 47세였습니다. 당대 기준으로 이미 노년에 접어든 나이였습니다. 조조는 53세, 손권은 26세였습니다. 유비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제갈량이 등장합니다. 제갈량은 181년 서주 낭야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정사는 그의 키가 8척, 약 184cm였다고 기록합니다. 당대 기준으로 상당한 장신이었습니다. 용모가 빼어났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소설에서 묘사하는 선인 같은 풍모는 과장이지만 외모가 출중했던 것은 사실인 듯합니다. 하지만 제갈량의 어린 시절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숙부 제가련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193년에서 195년 사이 조조가 서주대 학살을 벌였을 때 제갈량의 가문도 고향을 떠나 형주로 피난했습니다. 형주에서 제갈량은 학문을 익혔습니다. 당시 형주는 전란을 피해온 지식인들이 모여 형주학이라는 학파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경전 해석보다 실용적 응용을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피라민들의 학문답게 현실적이었습니다. 제갈량은 스스로를 관중이나 아기에 비교했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그의 자부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친구 최주평과 서서만이 그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갈량에게는 또 하나의 자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맥이었습니다. 제갈량은 황승원의 딸과 결혼했는데 황승원의 부인은 형주 유력 호족 채모의 누이였습니다. 채모의 다른 누이는 형주 목사 유표에게 시집갔습니다. 즉, 제갈량은 결혼을 통해
형주 지배층과 연결되었습니다. 소설에서는 제갈량이 세상을 등지고 농사만 짓던 은자로 묘사되지만 실제로는 형주 상류층과 교류하며 정세를 예리하게 관찰하던 야심가에 가까웠습니다. 207년 27세의 나이에 제갈량은 유비를 만났습니다. 정사 삼국지 제갈량전은 융중대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갈량은 먼저 천하 정세를 분석했습니다. 조조는 이미 100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천자를 끼고 제후들을 호령하니 정면으로 맞서서는 승산이 없다고 했습니다. 손권은 강동을 차지한 지 3대째이니 국세가 안정되어 있고 지형에 이점이 있어 그를 도모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갈량이 제시한 해법은 이것이었습니다. 형주와 익주를 차지하십시오. 이 두 지역은 험준한 지형으로 방어하기 좋습니다. 서쪽으로는 이민족과 화친하고 남쪽으로는 남만을 달래며 밖으로는 손권과 동맹을 맺고 안으로는 정치를 바로잡으십시오. 그러다가 천하의 변고가 생기면 한 명의 장수에게 형주 군사를 주어 완과 낙양으로 향하게 하고 장군께서는 직접 익주 군사를 거느리고 진천으로 나가십시오. 그리하면 한나라를 부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천하삼분지계의 핵심입니다. 첫째, 형주와 익주라는 두 개의 근거지를 확보합니다. 둘째, 손권과 동맹을 맺어 조조를 견제합니다. 셋째, 내실을 다지며 기회를 기다립니다. 넷째, 때가 되면 양방향에서 동시에 조조를 압박합니다. 논리적으로 매우 치밀한 전략입니다. 약자의 입장에서 강자를 상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유비는 이 계책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정사는 유비와 제갈량의 관계가 날로 깊어져 관우와 장비가 불쾌했다고 기록합니다. 유비가 두 사람을 달래며 한 말이 바로 그 유명한 수어지교입니다. 내가 공명을 얻은 것은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같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짚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천하삼분지계는 정말 제갈량 혼자만의 구상이었을까요? 학계에는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당시 형주의 다른 식자들도 비슷한 구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손권의 참모 노숙도 유사한 천하이분지계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즉, 남방의 반조조 세력을 효율적으로 재편하여 조조에 맞서자는 발상 자체는 당대의 공통된 인식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의 천하삼분지계가 더 구체적이었고 실제로 유비가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실제로 제갈량의 구상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08년 천하삼분지계가 첫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유표가 죽고 형주의 혼란이 생겼습니다. 유표의 차남 유종이 뒤를 이었지만 조조의 대군이 남하하자 항복해버렸습니다. 유비는 형주 백성들과 함께 강하 지역으로 피난했습니다. 조조군의 추격을 받아 당양에서 패주하며 위기에 몰렸습니다. 바로 이때 제갈량이 손권에게 사신으로 갔습니다. 손권을 설득해 유비와 손권의 동맹을 성사시켰습니다. 천하삼분지계의 핵심 중 하나인 손유동맹이 탄생한 순간입니다. 208년 11월 손권과 유비의 연합군이 적벽에서 조조군을 격파했습니다. 소설 삼국지연의에서는 제갈량이 동남풍을 빌리고 조조군의 화살을 소진시키고 화공작전의 모든 것을 지휘한 것처럼 묘사합니다. 하지만 정사에는 적벽대전 당시 제갈량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정사 선주전과 산양공제기의 기록을 보면 유비가 패주하는 조조군을 남군까지 추격했다고 나옵니다. 따라서 제갈량은 참모로 종군하거나 병참을 담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벽대전의 실제 주역은 주유였습니다. 화공작전도 주유가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소설의 동남풍 이야기는 완전한 창작입니다. 하지만 손유동맹을 성사시킨 제갈량의 공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동맹이 없었다면 적벽대전 자체가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적벽대전 이후 유비는 형주 남부 사군을 장악했습니다. 천하삼분지계의 첫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형주 전체를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손권이 형주 일부를 요구했고 유비는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주는 처음부터 온전히 유비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214년 유비는 익주를 장악했습니다. 익주의 유장이 항복하면서
천하 삼분지계의 두 번째 근거지가 확보되었습니다. 정사에 따르면 익주 공략의 핵심, 참모는 법정과 황권이었습니다. 제갈량은 후방에서 병참과 행정을 담당했습니다. 소설에서는 제갈량이 모든 계책을 세운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214년 익주를 평정한 후 제갈량은 군사장군에 임명되었습니다. 군사장군은 자포직으로 이 시기 유비 정권 내에서 제갈량의 지위가 최상급은 아니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조가 제갈량의 정치력을 높이 평가했다는 기록이 정사 가우전에 남아 있습니다. 제갈량은 이 시기 새로운 법률인 촉과를 만들고 익주의 국가 구조조정에 참여했습니다. 행정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한 시기였습니다. 219년 천하삼분지계가 완성되는 듯 보였습니다. 유비와 조조 사이에 한중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반년에 걸친 혈전 끝에 유비가 승리했습니다. 소설에서는 제갈량이 갖가지 계책을 펼쳐 조조군을 격파한 핵심 브레인으로 묘사되지만 실제 한중공방전에서 유비를 수행한 참모는 법정과 황권이었습니다. 한중을 차지한 유비는 한중왕에 올랐습니다. 221년에는 황제를 칭하며 촉한을 건국했습니다. 같은 시기 관우는 형주에서 북상의 번성을 공격했습니다. 조조군의 주력 장수 우금을 격파하고 방덕을 사로잡았습니다. 한때 조조가 수도 이전을 고려할 정도로 위기가 심각했습니다. 이것이 천하삼분지계가 가장 빛났던 순간입니다. 형주와 익주, 한중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 양방향에서 조조를 압박하는 유비의 날카로운 공세는 천하의 판도를 뒤흔들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219년 말 손권이 배신했습니다. 관우가 북상한 틈을 타 손권의 장수 여몽이 형주를 기습했습니다. 관우는 적의 포위망에 갇혀 사로잡혀 처형되었습니다. 형주 전체가 손권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천하삼분지계의 핵심 축 하나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손권의 배신은 예측 가능했을까요? 제갈량의 전략의 결함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현대 학계의 평가는 엄격합니다. 형주는 강남의 안보에 너무나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손권이 형주를 유비에게 넘겨두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갈량은 207년 당시의 정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형주를 온전히 차지한다는 구상 자체가 비현실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천하삼분지계는 형주와 익주 두 개의 축이 함께 작동해야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이었습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비는 형주를 되찾기 위해 손권을 공격했습니다. 222년 6월 이릉에서 유비군과 오군이 충돌했습니다. 손권의 젊은 장수 육손이 화공으로 유비군을 대파했습니다. 수만 명의 병력이 전멸했습니다. 유비는 간신히 백제성으로 도주했습니다. 이릉대전의 패배는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영토, 인재, 병력, 재정 모든 면에서 막대한 손실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천하삼분지계가 근본적으로 무너졌다는 점입니다. 223년 유비는 백제성에서 죽었습니다. 63세였습니다. 임종 전 유비는 제갈량에게 후사를 부탁했습니다. 그대의 재능이 조비보다 10배나 뛰어나니 반드시 나라를 안정시키고 대업을 이룰 것이오. 만약 후주를 보좌할 수 있거든 보좌하고 만약 그의 그릇이 모자라면 그대가 대신 취하시오. 정사는 이 대목을 기록하며 제갈량이 눈물을 흘리며 충성을 맹세했다고 전합니다. 유비가 죽고 제갈량은 승상이 되었습니다. 17세의 어린 후주 유선을 보좌하며 촉한의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제갈량 앞에 놓인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형주를 잃었습니다. 이릉대전으로 정예군을 잃었습니다. 영토는 익주에 국한되었습니다. 인구와 자원 면에서 위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천하삼분지계는 형주와 익주 양방향에서 동시에 압박하는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입로는 한중, 북부 방면으로 한정되었습니다. 적에게 대놓고 공격 경로를 알려주는 꼴이었습니다. 게다가 체급 차이까지 분리했습니다. 위나라는 수만의 정예기병을 중심으로 정촉군을 편성하고
북벌에 대응했습니다. 촉하는 기병, 육성 기반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갈량은 북벌을 결심합니다. 왜였을까요? 첫째, 유비의 유지였습니다. 한나라를 부흥시키겠다는 것이 촉한 건국의 명분이었습니다. 북벌을 포기하면 촉한의 존재 이유 자체가 사라집니다. 둘째, 방어만으로는 승산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국력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공격적으로 나가 농서와 관중을 얻어야 비병 육성 기반을 확보하고 승산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셋째, 제갈량 자신의 책임감이었습니다. 천하삼분지계를 제시한 사람이 자신이었습니다. 비록 형주를 잃었지만 수정된 계획으로라도 유비의 뜻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227년, 제갈량은 후주에게 출사표를 올렸습니다. 그 유명한 문장입니다. 마땅히 삼군을 거느리고 북으로 나아가 중원을 평정해야 할 것입니다. 228년 봄, 제갈량이 첫 번째 북벌을 시작했습니다. 제갈량의 작전은 치밀했습니다. 조은에게 별동대를 주어 기곡 방면으로 향하게 하고 자신은 본대를 이끌고 기산 방면으로 진격했습니다. 성동격서 전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천수, 안정, 남한 3군이 항복했습니다. 위나라, 조정이 동요했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갈량은 마속에게 가정을 지키게 했습니다. 가정은 보급로의 요충지였습니다. 여기를 지키지 못하면 전략 전체가 무너집니다. 마속은 제갈량이 아꼈던 참모였습니다. 남만 정벌 때 남만은 군사력으로 점령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 복종시켜야 합니다. 라고 조언에 제갈량의 칭찬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나이도 충분히 들었고 행정과 참모 경험도 풍부했습니다. 하지만 가정 전투는 마속의 첫 독립지휘였습니다. 위나라의 명장 장압이 5만 대군을 이끌고 가정으로 진격했습니다. 마속은 산 위에 진을 쳤습니다. 소설에서는 마속이 명령을 무시하고 어리석게 산에 올랐다고 묘사하지만 정사의 뉘앙스는 다릅니다. 마속은 불리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버티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장압은 산 아래 물길을 끊고 포위했습니다. 촉군은 물 없이 버틸 수 없었습니다. 마속군은 패배했습니다. 보급로가 끊긴 제갈량의 본대는 한중으로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차 북벌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제갈량은 스스로 벼슬을 깎아 우장군으로 강등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속을 군법에 따라 처형했습니다. 읍참마속의 유래입니다. 1차 북벌의 실패로 촉한이 가졌던 기습의 이점은 사라졌습니다. 이후 위나라는 촉한의 북벌에 완벽히 대비하게 됩니다. 228년 겨울, 제갈량은 2차 북벌을 시도했습니다. 진창성을 공격했지만 학소의 완강한 저항에 막혔습니다. 단 1,000명으로 진창성을 지킨 학소는 20일간 촉군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조진의 구원군이 오자 제갈량은 퇴각했습니다. 229년 3차 북벌에서는 무도와 은평을 점령했습니다. 이 지역들은 촉과 옥량주를 잇는 메인 루트였습니다.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주요 목표인 관중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231년 4차 북벌에서는 기산 방면으로 다시 진출했습니다. 목문도에서 위나라 장수 왕상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식량 부족으로 또다시 퇴각해야 했습니다. 매번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지만 보급 문제나 위나라의 강력한 방어에 막혀 결국 퇴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었을까요? 첫째, 진입로의 한계였습니다. 한중에서 관중으로 가는 길은 험준한 산악 지대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대군을 움직이기 어렵고 보급선이 길게 늘어져 취약했습니다. 둘째, 국력의 차이였습니다. 위나라는 촉한보다 인구가 5배, 영토가 10배 이상 컸습니다. 군사력의 질과 양 모두 우위였습니다. 셋째,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맹다를 포섭해 상용을 되찾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상용만 확보했어도 양방향 압박이 가능했을 텐데 그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사 삼국지를 편찬한 진수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제갈량의 장기는 내정과 행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군대를 동원하면서도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은
임기응변의 군략이 그의 장기가 아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냉정하지만 정확한 평가입니다. 제갈량은 훌륭한 정치가요, 행정가였지만 전장의 지휘관으로서는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234년 봄, 제갈량은 마지막 북벌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오장원으로 진출했습니다. 위수 남쪽에 진을 치고 둔전을 시작했습니다. 장기전을 각오한 것입니다. 가정과 천수를 공략하고 무공과 장안을 칠듯이 꾸몄습니다. 위나라의 사마이는 방어에 집중했습니다. 촉군과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제갈량이 도발해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두 군대는 오장원에서 대치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제갈량의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쌓여갔습니다. 정사는 제갈량이 식사량이 줄고 벌을 받는 일이 20대 이상이면 직접 살폈다고 기억합니다. 모든 일을 직접 챙기느라 심신이 지쳐갔던 것입니다. 234년 8월, 제갈량은 오장원 진중에서 병사했습니다. 54세였습니다. 소설 삼국지연의에서는 제갈량이 북두칠성에 기도하며 수명 연장을 꾀했으나 이연이 실수로 등불을 밟아 실패한 것으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창작입니다. 정사는 제갈량이 양이에게 퇴각 계획을 지시하고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고 전합니다. 촉군은 질서정연하게 퇴각했습니다. 사마이가 추격하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제갈량의 영구는 성도로 운구되어 유언대로 한중의 정군산에 매장되었습니다. 자손들에게 남긴 재산은 뽕나무 800그루와 척박한 농토 15경이 전부였습니다. 천하삼분지계를 구상하고 27년간 그것을 실현하려 애썼던 전략가의 삶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제갈량의 천하삼분지계는 현실적이었을까요? 정사 삼국지의 진수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제갈량은 백성을 안정시키고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시대에 맞는 정책을 내고 공정한 정치를 행했습니다. 형벌과 정치가 엄격했지만 원망하는 자가 없었던 것은 그의 마음가짐이 공평하고 상벌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내정가와 정치가로서의 제갈량에 대한 평가는 극찬입니다. 하지만 군략에 대해서는 앞서 말했듯이 임기응변의 군략은 그의 장기가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대 학계의 평가는 더 엄격합니다. 첫째, 천하삼분지계의 정치적 목표, 즉 한나라 부흥이 비현실적이었다는 비판입니다. 조의는 경제와 정치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백성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한나라 부흥이라는 명분은 207년에도 부적절했고 북벌 시점에는 완전히 무의미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형주 점령 구상 자체에 결함이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손권이 강남 안보의 중요한 형주를 유비가 통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습니다. 셋째, 군사 작전의 유연성 부족입니다. 명나라의 학자 왕부지는 제갈량이 정규 작전과 기습 작전의 상호작용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약한 세력이 제국을 차지하려면 유연성을 가지고 기회를 잡아야 하는데 제갈량의 작전은 너무 정형화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하삼분지계는 당대에 실제로 천하를 3분시켰습니다. 27년간 삼국이 병립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전략의 부분적 성공을 증명합니다. 만약 관우가 형주를 지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이릉대전에서 유비가 패하지 않았다면, 만약 1차 북벌에서 마속이 가정을 지켰다면, 역사의 만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의 전략이 완전히 비현실적이었다면 이런 질문조차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갈량의 천하삼분지계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첫째, 전략의 중요성입니다. 약자가 강자를 상대하려면 명확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제갈량은 유비에게 그 전략을 제시했고 유비는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전략 없는 노력은 헛수고일 뿐입니다. 둘째, 동맹의 불안정성입니다. 손유동맹은 천하삼분지계의 핵심이었지만 결국 무너졌습니다. 이해관계가 일치할 때는 협력하지만 이해가 충돌하면 배신도 불사합니다. 조직이든 국가든 동맹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실행력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도 실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제갈량은 27년간 천하삼분지계를 실행하려 애썼습니다. 비록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집념과 실행력은 역사의 길이 남았습니다. 넷째, 한계를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제갈량은 뛰어난 내정가였지만 전장의 지휘관으로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조직의 리더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다섯째, 시대와 상황의 제약입니다. 제갈량이 아무리 천재라 해도 국력 차이를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전략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지혜입니다. 제갈량이 죽은 후 촉하는 29년을 더 버텼습니다. 장완과 비이가 제갈량의 유지를 이어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강유는 제갈량의 북벌 정신을 계승해 11차례나 북벌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263년 위나라의 후계자인 사마씨의 진나라가 촉한을 멸망시켰습니다. 부주 유선은 항복했습니다. 280년 진나라는 오나라마저 멸망시키며 삼국시대를 끝냈습니다. 천하삼분지계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략적 사고와 실행 과정은 후세에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제갈량은 완벽한 전략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판단에도 오류가 있었고 군사적 재능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207년 겨울 융중의 초막에서 시작된 구상은 27년간 역사를 움직였습니다. 비록 완성되지는 못했지만 그 시도 자체가 역사의 길이 남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제갈량의 성공이 아니라 그의 자세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전략을 세우고 끝까지 실행하려 노력하는 자세 말입니다. 천하삼분지계, 그것은 이상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면 현실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제갈량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하삼분지계는 현실적인 전략이었을까요? 아니면 불가능한 이상이었을까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삼국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